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정치 기상도를 알아보는 정치예보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 정치 기상도부터 한번 짚고 여쭤보겠습니다. 총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공식 선거운동이 이번 주 오는 28일부터 시작이 되고 재배투표도 있습니다.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사전투표는 다음 주 주말에 이틀간 실시됩니다. 이번 주에 예보관 총평부터 한 줄 듣고 가겠습니다. 네, 윤한 한 몸. 윤한 한 몸.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온 국민이 제일 걱정하던 게 윤한 충돌 아닙니까? 네. 윤한 충돌이 벌써 두 차례나 이제 겉으로 보이는 상황만 있지 않았습니까? 실은 그것보다도 더 많은 갈등과 내부적인 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충돌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의정 갈등 이것을 지금 지금 타협점을 찾는 가운 상황에서 두 사람이 이제는 정말 2인 3각으로 한 몸이 되어서 총선에 함께 이렇게 대비하는 모양새가 아주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하는 시한이 오늘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가 내일부터 시작이 그렇습니다. 되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교수들 그렇습니다. 만났잖아요. 네. 중재자 역할을 좀 한 모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수용을 바로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윤한 한 몸의 첫 번째 모습이 어제 벌어진 그 장면인 굉장히 걸까요? 중요하죠. 사실은 그동안 요 의료 문제는 당은 완전히 빠져 있었고 대통령실만 아주 그냥 혼자 뛰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강하게만 나갔고요. 네, 굉장히 강하게만 나갔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주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이때부터 굉장히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이 타협을 찾는 움직임이 내부적으로 아주 그냥 속도를 내면서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의 어떻게 보면 이제 가시적인 결정점으로서 어저께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 이제 전국 의대 학장들을 만난 거죠. 전의교협을 만난 것인데 그 대통령실에서 이미 타협의 중점이라는 콘텐츠는 이미 준비를 해 왔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도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전달을 받고 그리고 어저께 이제 학장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학장들은 어저께 만난 이유는 바로 이틀 뒤 본인들이 이제 사실 하루 뒤면은 사직서를 내야 되고 네. 그 본인들이 발표한 대로 두 번째는 사직서 낸 다음 날 본인들의 제자들인 전공의들이 이제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 큰 이제 악재가 닥치기 때문에 이 본인들이 굉장히 마음이 급해서 결국은 당을 찾은 거거든요. 예. 이런 모양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의대 학장들을 만나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유연한 처리를 주문을 특히 이제 면허 정지 처분 유예 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용산과 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것을 건의를 하고 즉각 대통령실이 수용했으면 물론이고 이것을 언론에 발표하게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실이 이렇게 당하고 지금 아주 그냥 그 손발을 잘 맞춰가지고 이런 모습이 없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의정 갈등 타협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윤한 갈등 타협도 이 같은 이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갈등만 빚다가 네. 뭔가 민생 현안을 놓고 좀 당과 대통령실이 좀 뭉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펼쳐져서 네. 국민들이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도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일단 네. 오늘부터 네. 대화가 좀 재개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하고 내일이 의사단체와. 결정적인데요. 이제 오늘 의대 그래서 학장들이 이제 어저께 어떻게 보면 정부로부터 양보안을 받아낸 거예요. 가장 네. 중요한 지금 제자들이 면허 정지받는 아주 그 최악의 사태를 막은 거거든요. 정부가 물러섰잖아요. 네. 이제는 오늘 그러니까 의대 학장들이 모여가지고 오후 5시에 회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전의교협도 하고 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따로 또 해요. 방재성 이제 비대위원장 주관으로 예. 약간 이제 오늘 오후에 하는데 여기서 이제 결국은 우리도 그렇다면은 사직서 내는 거는 좀 이제 유예를 하고 네. 정부하고 본격적으로 대화를 이제 좀 대화를 해서. 하자. 아마 이런 쪽으로 논의가 좀 진행될 것 같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또한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하지 않겠는데 왜냐하면 정부로서도 지금 이제 어떤 양보를 했는데 예. 의대 교수들도 지금 가장 사실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그 의대 교수들이란 분들이 사실 또 그 대학 병원에서 핵심적인 또 이제 그 시니어 의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세상에 이제 만약 사직서를 낸다 한다면은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정말 의료 네. 대란이죠. 지금도 그래서- 그렇지만. 네. 그래서 의대 학장들이 또 오늘 하여간 그 내부 회의를 해가지고 정부도 이제 물러섰으니까 우리도 한 발 물러서서 네. 국민을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가장 그 최선의 타협점이 무엇이냐 이래야 될 것이고 자 그다음에 내일이 또 정말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일은 내일- 무슨 날입니까? 예. 내일이 이제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이제가 이제 유예가 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예, 행정처분 시작. 예,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유예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급한 불을 껐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야죠. 내일 그래서 그 서울대를 중심으로 빅5 우리나라 의료계를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 5개 병원과 관련 의대 관련 대학이 이제 일종의 그 대통령실하고 잘 얘기를 해왔던
요 중재안 네. 요게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네. 아, 내일 그게 발표가 되는군요. 내일 아마도 발표될 예정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이 해 골자는 아마도 지금 이제 2,000명 그러는데 본질은 10,000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년부터 5년간 매년 2,000명을 늘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2,000명이라는 게 내년에 한정해서 2,000명인 거지 전체적으로 10,000명을 지금 5년간 늘리겠다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0,000명이라는 이 숫자 그리고 5년이라는 윈도우 이거에 지금 의사들이 사실은 이제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느냐. 기간을 더 늘린다든지 예. 아니면 내년에는 2,000명이지만 내후년부터는 좀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하여간 그 어떤 그 협상의 여지가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본질이 뭐냐면 내년에 2,000명 늘리는 거 이거에만 양측이 완전히 그냥 이제 매몰돼 가지고 네.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내년 2,000명이 이제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무려 8,000명을 더 늘리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발표한 2,000명이라는 건 네. 어떻게 보면 지방대에 다 배정까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뒤집기 어렵다면은 전체 10,000명하고 5년이라는 기간 이거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다시 한번 그 양측이 슬기로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예. 아마 이런 관점에서 협상이 이제 급물살을 탈 수 있는데 네. 요 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대통령이 즉각 어저께 저 뭐죠 그 전공의 면허 정지 유연하게 그 유예를 당장 처리를 이제 해라. 지시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으로는 한덕수 총리가 이제 의료계하고 직접 다 이제 만나가지고 네. 그 구체적인 이런 콘텐츠는 만들어 갖고 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타협과 어떤 최종적인 그 이제 의정 갈등 이제 매듭 이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이고요. 예. 무엇보다도 여기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아주 그 대표적으로 이제 선수로 나오는 이런 모습이 됨으로써 의정 갈등 해결과 동시에 당정 갈등 또는 윤한 갈등도 이렇게 좀 해결돼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수도권 후보들 사이에서 당이 너무 의료대란 사태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던 차에 한동훈 위원장이 중재자로 좀 등장을 해서 뭔가 이끌어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와중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천은 끝났고 후보 등록까지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공천을 취소를 했는데 갭투기 의혹에 휩싸인 세종갑 이영선 후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가 민주당의 어떤 나름의 텃밭으로 좀 꼽히는 곳인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공천 취소된 민주당 이영선 후보를 제외를 하면 그렇죠. 네.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와 네.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서 지역구를 옮긴 김종민 의원이 그렇습니다.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어요. 네. 근데 사실 그 한석을 버릴 각오를 하고 이렇게 공천 취소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큰일인데 그만큼 좀 민감한 문제였다는 민감한 얘기겠죠? 문제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은 부동산과 전쟁을 한다는 당인데 또 예. 그 민주당이 동시에 그 가장 또 아픈 부분이 뭐냐면 정작 부동산하고 전쟁하는 당이 그 주요한 그 민주당의 정치인들 보면은 다 강남에 집이 있거나 뭐 예. 여러 가지 그 부동산 투기성 뭐 다세대 주택 소유한 분 많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표적으로 대통령은 부동산과 전쟁 외치는데 바로 밑에 있던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의원은 당시 그 민주당이 제일 공격을 많이 하는 강남 지역에 아파트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네. 자 이번에도 보면은요 그 이영선 이분은 전세 사기 이거 대책 이런 위원장 같은 걸 했어요. 그 전세 민변 사기 있을 대책 위해서 때 자문 변호사 그렇죠. 하셨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정확한 명칭을 예. 자문으로 바꾸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세 사기 대책을 막 나선 분인데 정작 본인이 바로 그 전세 사기를 유발하는 갭투기 네. 그리고 민주당이 그걸 굉장히 공격해 왔는데 사실은 갭투기로밖에 볼 수 없는 아주 다세대 주택 아파트만 4채 오피스텔 6채 그리고 또 거의 임대 상가 사업 수준인데요? 상가 한 채 또 또 임대차 한 채인가요? 예. 뭐 하여간 이런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동산을 소유하고 더군다나 이것을 보니까 무려 37억 원에 가까운 빚을 내 가지고 이것을 그 다 구입을 하고 네. 시세 차익을 노려서 또 계속해서 부동산에 재투자하는 듯한 한마디로 갭투기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예. 이것을 더군다나 당에는 이런 내용을 알리지 않고 뭐 그냥 아파트 한 채, 오피스텔 한 채 있다는 식으로 그냥 신고를 하고 했는데 정작 그것을 감출 수도 없고 만약에 드러나면은 그야말로 큰 처벌을 받게 되는 선관위 등록은 이실직고를 한 거죠. 그게 이제 드러남으로써 예. 그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큰 어떤 이걸 이 후보를 계속 데리고 갔다가는 총선 내내 이제 역풍에 시달릴 우려가 있으니까 네. 정말 눈에 띄는 게 언론이 전혀 이거를 감지도 못했고 그다음 보도도 안 했어요. 예. 그런데도 그냥 밤중에 그냥 갑자기 그냥 이른바 벼락 공천에 이어서 네. 이거는 벼락 컷오프가 돼버린 벼락 취소. 네, 벼락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네.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 회계사다 보니까 네. 이게 또
언론사 기자들도 예.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다 보면 그렇죠. 네. 이 뭐 부동산 재산 내역만 좀 봐도 뭐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거 그럼요. 보이는데 네. 김경률 회계사는 더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네. 민주당 후보들의 어떤 이런 갭 투기 문제랄지 좀 수상한 땅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이번에 본인들이 못 걸러냈으면 아마 언젠가는 드러나지 않았을까. 본선 사실은 과정에서. 이거는 제가 보니까 그 공개 자료만 이용해도 충분히 기자들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민병 같은 데서 들어갈 수도 있고 예. 또 민주당은 더더욱 들어가 볼 수 있겠죠. 네. 거기 그 민주당이라는 당이 뭐 정부도 다 해본 당이고 다 그 우리나라 제1야당이 그거 하는 조사는 못 하겠습니까? 이분이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좀 상당히 이렇게 좀 걸리는 대목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분은 정말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몸으로 뛴 분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대표적 이 총선 당시 대선 당시에 왜 그 김혜경 여사가 갑자기 새벽에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낙상 사고. 예. 그런데 그때 왜 다스베이더나 그래가지고 왜 이제 김혜경 여사가 기자들 눈을 피하기 위해서 까만 옷을 입고 까만 무슨 두건 같은 걸 쓰고 해가지고 마치 얼굴을 다스베이더다. 네. 뭐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그 다스베이더로 보였던 그 사람은 김혜경 여사가 아니고 뭐 보좌관이었다. 뭐 이런 예. 얘기도 나오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낙상 사고의 또 원인이 뭐냐? 낙상 사고가 뭐 부부싸움의 결과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확인되지 않은 예, 이런 소문들이 막 소문들이 무성했어요. 인터넷에 나도는데 바로 이 이영선 당시 변호사죠. 이분이 저 그 이재명 대표 이제 그 거기 캠프에 있으면서 바로 이 낙상에 관해서 이런 그 소문 또 확인되지 않은 이런 얘기들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들을 직접 형사 고발하는 그래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역할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이분이 또 이분들 보면 고발해서 우리가 그렇죠. 대응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주도하신 분이군요. 그렇죠. 그걸 주도한 분이죠. 그리고 예. 또 이분이 그래갖고는 또 이번에 보면은 이 지금 문제된 그 지역구가 민주당에는 정말 좋은 지역구예요. 여기 이해찬 대표가 네. 연속으로 했었고 여기가 이제 공무원들이 많은 곳인데 주로 30, 40대 젊은 공무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아주 두꺼운 그런 예. 지역구에서 민주당 그 후보라면 누구나 탐을 내는 그런 네. 곳인데 이분이 원래 대전 쪽에서 준비를 하시다가 갑자기 여기에 이제 경선으로 들어와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상당히 민주당은 핵심 찐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켜줄 마음이 상당히 있지 않았나.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검증의 문턱도 굉장히 낮지 않았을까. 이런 그 어떤 의심이 드는 것이죠. 부실 네. 검증이지 않았을까? 네, 사실 결국- 경선까지 할 정도면은 네. 이 후보자의 어떤 이런 재산 문제가 네. 그 과정에서 하나도 안 드러난 게 좀 아니 이상할 저는 정말 정도인데. 민주당이 이상한 게 이번에 저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초반에 검증위원회라는 게 굉장히 부각이 됐잖아요. 김병기 지금 현 동작에서 출마를 예. 한 김병기 의원이 주도 이분도 굉장히 찐명이죠. 이 검증위원회에서 대표적으로 동작구에 전병헌이라든가 이창호 이런 예비 후보들 다 컷오프했잖아요. 네. 뭐 사면 복권이 안 됐다느니 뭐 무슨 문제가 있다느니 하고 굉장히 검증위원회가 엄청난 칼을 많이 휘둘렀어요. 그럼 여기도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런 거 부동산 소유 문제라든가 예, 또 이게 무슨 안 걸러졌네요. 성비위라든가 네. 누가 봐도 금방 조금만 노력하면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은 검증위원회에서 보고 그리고 그냥 바로 거기서 커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때는 이거 전혀 이거 문제가 안 됐는지 예. 이거부터 다시 따져봐야 돼요. 네. 그리고 네. 오늘 좀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공교로운데 그렇습니다.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네. 민주당 총선 후보들이 줄줄이 네. 낙마를 하고 있어서요. 그렇죠. 네. 성범죄 가해자를 주로 논란을 했고 그 변론 내용이 또 네. 너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다는 논란이 좀 있었던.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죠. 예, 여아 조수진 피해자를 변호사. 세상에 성폭행범을 변호한다고 여아 피해자한테 정말 씻을 수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아버지가 뭐 예. 어떻게 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네. 그 아버지하고 그 여아한테 그 피해자 가족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아무리 반대편을 변호한다 그래도 할 수 있느냐. 뭐 네. 어쨌든 민변 같은 경우에 뭐 네.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변호사 단체다 보니까 그렇죠. 이분들의 네. 이력이 좀 논란인 것 같고 네. 특히 이영선 변호사도 민변 출신이더라고요. 그 이분이 대표적으로 민변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겠다고 이렇게 나선 분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의 그 많은 그 어떤 피해 원인이 갭 투기하고 막 그렇게 막 그냥 떴다 방식으로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당한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근데 본인이 뭐 직접 피해를 입힌 건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그런 피해의 주범으로 비판받고 민주당도 다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던 이른바 갭 투기성 그런 부동산 투자
네. 지금 본인이 바로 어떻게 보면 시전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재산 네. 증식을 조금만 해도 막 맹 비난하던 게 민주당 민변 저는 그 출신이시신 민변들 것 보면 참 같은데. 그 이제 말하시는 거는 굉장히 돈과 거리가 먼 얘기를 하시는데 네. 행동거지는 굉장히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같아요. 예를 들어 조수진 변호사 같은 분도 뭐 성폭행범 변호하고 싶어서 변호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본인이 돈이라든가 뭔가 하여간 수임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예. 성폭행범을 변호한 것이 아닌가.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고 네. 궤변 또 심지어 피해자를 그 2차 가해가 정말 너무나 우려되는 그러한 변호들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민변도 거의 내로남불 단체다. 좌파 그렇죠. 시민단체 네. 뭐 좀 민낯 그렇게 드러났다. 봅니다. 예. 뭐 이런 민로남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민노남불이다. 네, 네. 뭐 이런 지적을 받고 있고. 음. 그리고 민주당 공천의 좀 특징이 아까 이영선 변호사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네, 네.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공천을 많이 받았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대장동 그럼요. 변호사 네. 5인방이라고 했었는데 네. 지금 네. 저희가 화면에 좀 보여드릴 텐데 예.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고 뭐 정진상, 김용 그리고 김혜경 씨 이런 분들의 법률 대응을 도왔던 분들이 공천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 논란까지 나오는 거죠. 대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예. 정말 어떤 조건으로 김용이라든가 정진상이라든가 이런 그 또 이재명 대표 최측근 이런 사람들을 변호를 했는지 좀 따져봐야 돼요. 수임료가 실제로 얼마인지 예. 또 수임료를 현재까지 제대로 김용이나 정지상 이런 분들이 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난번에 저희 네. 여기 출연하셨던 전상범 후보가 판사 출신인데 네, 네, 네. 지금 서울 강북 네. 을 후보이신데요. 그렇죠. 근데 전상범 후보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통상적인 사건 수임료보다 좀 적게 받았다면 이게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충분히 여지가 있을 그러니까 뭐 수임료가 얼마인지 예. 뭐 전혀 예단하면 안 되겠지만 네. 수임료가 얼마인지는 따져볼 자격이 저는 국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이나 유권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했냐 당신 이렇게 언론을 시켜갖고 그렇게 해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전상범 후보 강북을이라고 했는데 네. 강북 갑으로 좀 정정을 해드리겠고요. 네네. 또 강북을이 또 네, 하도 네. 핫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죠. 계속 네, 네. 강북을이 입에 붙어가지고 강북을이 입에 붙으셨죠. 전상범 후보는 네. 강북 갑이고 그렇죠. 강북을 후보에 또 네. 돌고 돌아서 한민수 대변인이 네, 결국 그렇습니다. 갔는데요. 네. 여기 강북을 지역구 분들은 네. 제가 만약에 지역구민이면 이런 게 자꾸 반복이 되면 네. 우리 지역구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일 것 같은데. 역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강남 갑을요. 예를 네. 들어 누구야 국민의힘이 굉장히 막 막말을 하고 막 군인들 폄하하고 이런 사람을 막무가내로 공천했다가 예. 막 논란이 되고 그 군인들 폄하된 군인들이 다시 이 사람 사과했다 그래도 전혀 사과한 거 없다 뭐 네. 이래가지고 날렸어요. 급하게 날리고 그리고 다시 또 변호사 또 누구 공천했는데 이분이 또 말도 안 되는 궤변 네. 변론으로 논란이 나니까 또 이분도 급하게 치고 반대로 어쨌든 그 강남 갑도 예를 들어 경선을 해서 계속 네. 그 불리한 조건에서 이등하시던 2등한 분은 그래도 끝까지 안 주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국은 또 보니까 주소도 강남이 아닌 사람을 네. 만약에 공천했다고 하면 과연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저는 취했을까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딱 그런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네. 반대로 국민의힘이 저렇게 강남 갑에서 똑같은 네. 일을 했다면 네. 뭐 민주당도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겠죠. 당연히 비판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강남 주민이 맨날 그 국민의힘 뽑아주니까 눈에 네. 뵈는 게 없냐. 예. 뭐 그리고 강남 주민들도 당연히 그러실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뭐 국민의힘 뽑아줬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그러니까요. 무슨 정말 장기판의 조리냐.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저께 뭐 인터넷판으로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민수 후보 같은 경우에 예. 선관위 관계자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선관위 후보자 현황에 뜬 한민수 후보의 주소가 송파구 송파대로거든요. 네. 송파면 강북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송파에서. 근데 근데 지금 주소지를 이전을 해봤자 본인은 투표를 못 하는 거죠? 주소지를 이전을 해봤자 선관위가 계속 공고하는 후보자 현황에는 송파구 송파대로로 나옵니다. 계속해서. 예. 그러니까 이분은 선관위 공고상으로는 총선 당일까지 송파구 주민으로 강북을 후보로 뛰게 돼 있고요. 두 번째 본인이 아시다시피 지난 19일 날 이미 19일까지 전입 신고를 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선관위에 등록하는 거는 그저께 이제 금요일 날까지 등록을 하면서 그때 주소를 주면 되는데 네. 전입 신고는 19일까지 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선거인 명부에 강북을 주민으로 인정이 등록이 돼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강북을 투표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네.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이게 정봉주 후보가 본인이 좀 물러난 것도 있고 그럼 그렇죠. 그 기간 동안 만약에 강북을에 그럼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주소지 이전이나 이런 절차를 좀 마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뭐냐면 대부분은 다 저 그 예비 후보 단계에서 예. 다 옮깁니다. 다 옮겨갖고 왜냐면 그리고 옮겨서 거기서 이제 예비 후보로서 거기가 주민들한테 인사도 하고 예. 또 이 지역구 내가 또 여기저기 좀 동네 뭐 지리가 어떻게 되나 뭐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 지역구 현안이 뭔가 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지역구 그러니까 보통 대개는 우리나라 그 선거의 특성상 뭐 거기서 정말 나고 자라고 거기에 그야말로 나중에 뼈를 묻을 그런 사람이 출마하는 경우는 특히 수도권은 좀 적죠. 예. 그렇더라도 최소한 티끌 만한 연고라도 찾습니다. 내가 유치원을 다녔다든지 예. 아니면 우리 형님이 여기 오래 살아가지고 나도 여기 많이 놀러 왔다든지 심지어 이런 것까지도 연고를 찾습니다. 근데 이분은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적어도 예비 후보라든가 내가 여기 좀 출마할 결심이 섰을 때 그때 옮기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안 했다는 얘기고 반대로 저 이석현 후보 이번에 그 새로운 미래 네. 이분이 나오셨잖아요. 저 국회에서 민주당 중견 의원이고 부의장까지 이분도 당일날 등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 지금 하는 이분 입장은 그래요. 민주당 하는 꼬락서니가 너무나 민주당스럽지 않아서 네. 민주당의 중견 의원이었던 내가 나가서 정말 민주당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나왔다는데 이분도 그 한민수 후보랑 거의 같은 날 내지 뭐 전날 그거 했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당당한 강북구 주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달라요. 네. 뭔가 벼락 공천을 하다 보니까 바로 그거죠. 네. 지역을 네. 또 급하게 옮겨야 되고 이 지역 사정을 전혀 모르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한 네. 후보는 본인이 선거 유세하는 동네 이름도 모르고 뭐 이런 게 벌어지는 것 그게 같아서 바로 한 후보 본인이 언론인 시절에 한 얘기 아닙니까? 예. 하루아침에 날아온 그때 최명길 후보도 공교롭게 본인이 살고 있는 송파구에 또 송파에, 네. 전격 공천이 되니까 하루아침에 날아온 최 후보는 이 지역구 정말 동네 변지수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 본인이 있었어요. 지금 한민수가 한민수 했다. 예. 아.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본인이 거죠. 쓴 글에 또 이제 네. 발목이 잡히는 네. 그런 상황이고 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네. 또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 명목으로 국민 네. 모두에게 뭐 25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 뭐 이런 걸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예산 13조 원이면 된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또 그냥 뭐 모두에게 그냥 공평하게 다 뿌려버리는 이런 그러니까 지금 선심성 또 예산 돈봉투 얘기를 했거든요. 버릇이 도졌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4년 전 그 네. 2020년 때도 당시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코로나 지원 대책금이다 뭐 이런 명목으로 해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네. 그때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선거 직전에 예. 돈봉투 저 유권자한테 꼽아가지고 그걸로 관건 선거하냐 굉장히 그 야당이 반발했지만 당시 정부는 아랑곳 없었고 심지어 당시 권순일 그 당시 선관위원장이 이끌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관건 선거가 우려된다라는 입장을 의당 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 갖고서는 결국은 이제 그 민주당이 그때 압승을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 아니냐 예. 이제 이런 그 논란을 촉발을 하였고요. 반대로 그렇게 그 저 4인 가구당 100만 원씩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 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공군의 정말 주력 전투기가 될 스텔스 F-35기 이거 도입 관련 예산이 3,700억 가까이 깎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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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이렇게 다 퍼주는 것보다는 좀 네. 필요한데 꼭 맞는 예산을 썼으면 하는 게 국민들 바람이 아닐까 당연한 싶어요. 얘기고요. 이거 이렇게 전 국민한테 이런 식으로 예. 그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자영업자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자영업자들을 위한 예를 들어 뭐 금융 투자 여러 가지 그 금리 인하라든가 또는 네. 그 어떤 투자 진작이라든가 이런 거 어려움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것 그리고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물가 잡는 게 결국은 또 소비자들 호주머니 또 늘려주는 거니까 예.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경우에 그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민생경제특위를 지난 주말에 겨우 이제 발족을 시켰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부터 활동을 한다고. 네, 그렇게 됐고 예.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보면은 뭐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실 부각, 운동권 정치 청산, 뭐 민주당의 여러 가지 거짓말 내지 내로남불 이런 거 비판은 굉장히 잘하는데 반대로 물가 이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수없이 저 전국 다니면서 유세한 거에 딱 3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근데 이거는 어떤 원인이 있었냐면 이것도 또한 정부하고 지금 당하고 좀 멀어져 있었잖아요. 네.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유난한 몸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메시지가 그래서 잘 지금 이제 나오겠네요. 이 저 민생경제특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거고 예. 물가, 민생 그리고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정책이 네. 한동훈 위원장의 입에서 앞으로 계속 이제 나올 가능성이 커졌고 이거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동안 민생 토론회를 아주 열정적으로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이 예. 민생 토론회를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아, 총선 이후까지는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관건 선거 논란도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이걸 공을 들여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총선의 특징이 이른바 대통령실이 총선에 정말 관여를 안 하는 총선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총선에 관련해서 본인도 뭔가 기여도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민생 토론, 다시 말하면 정책. 거기 가서 계속 이제 정책을 발표할 수가 정책을 있으니까. 발표하고 알리고. 예, 그래서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그런 것을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어떤 그런 프레젠테이션 기회인데 예. 그것들을 이제 중단한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첫째는 관건 선거 논란을 조기 차단하겠다. 네. 둘째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앞으로 마이크를 넘겨주겠다. 아, 이런 얘기죠. 네. 당이 전면에서 좀 뛸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민주당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네. 포지티브한 그저 입장 발표도 한동훈 위원장이 하게 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의정 갈등을 이제 매듭짓는 것도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렇게 좀 어떤 무대를 만들어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민생 정책 발표하는 것도 한동훈 위원장한테 마이크를 쥐어준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했던 여권 내의 여권 분열. 대통령과 당의 갈등 이런 것들이 총선을 앞두고 많이 이제는 해소가 되고 당이 그야말로 정부하고 함께 이제 2인 3각이 돼가지고 총선 캠페인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래서 금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정 갈등이 이제 매듭이 지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당에서 당 중심으로 민생 경제 대책이 나오는 한편, 그리고 이제 지금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외연 확장의 노력. 외연 확장. 네, 대표적으로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을 유세에 투입하는 방안도 여권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승민 전 의원이 팬이 좀 있잖아요. 20, 30대 젊은이 팬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가 특히 부동층이고 중요한 표밭이기 때문에 네. 그런 그 20, 30대 젊은이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유세 현장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선대위원장으로 투입될 그런 방안. 그러기 위해서는 유승민 전 의원과 이 정부 여권 그동안 소원했는데 네. 먼저 사전적으로 이제 그 사이를 풀고 이런 것들이 하여간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외연 확장에서도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데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예. 네. 이번 한 주에 참 많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정치예보관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